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재판부가 이르면 3월 결론을 예고하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바빠졌습니다. 먼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반드시 2심에서 뒤집어야 하죠. 민주당도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선 비용이 걸려 있다 보니 이 대표 조력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 변호를 도와주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 차원에서 조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담당 변호인단을 당이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법률국에 변호인단 선임이 가능한지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원할 여지가 적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은 이 대표 개인 변호인단이 신청하면 될 일이지 당이 도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3월 2심 판결이 예고되면서 당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이 대표는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향후 당도 함께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 발언. 1심 땐 허위사실 발언 아니다, 무죄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과 19일 중 하루를 정해 김 전 처장의 동생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의 동생을 부르기로 한 건 1심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입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 대표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김 전 처장과 통화만 해서 얼굴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1심에서 나왔을 것이라면서 아들도 아닌 남동생을 불러 전언을 듣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총 4차례 변론을 거쳐 항소심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행위가 보일 때마다 이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하자 명백한 재판 지연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증인 신청이고요.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성 없는 증인까지도 확대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를 증인 신청한 걸 문제 삼으며 시간 끌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남시장 인허가 사건 재판에 김 지사를 왜 부르냐는 겁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꼼으로 개명하라며 고마해라 마이 끌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이 의심될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 지연 감시 전담기구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능통한 변호사도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변론 재판이 있을 때마다 건건히 대응함으로써 적기에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해라, 철저해라 하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치적 압박이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피고인의 권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무죄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전담 변호인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에 가장 큰 지금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르면 3월에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유죄 나오면 상당히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대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뒤집어야 합니다. 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으로 문제된 게 크게 3가지였는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에 선고됐고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사업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요, 언어학자를 2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본인 발언은 1심 재판부가 본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재판부는 대중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 언어학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정도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야 하니까요. 이 대표 측은 모두 증인을 13명 신청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무죄로 이끌기 위한 증인입니다. 김 지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유리한 증언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합리적으로 요구하면 판사들이 증인 신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지금 1심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김문기 모른다 발언 무죄도 뒤집어 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1심 무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2심 시작하면서요, 검찰은 증인을 딱 1명 신청했는데요.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입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형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독대를 한 사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하겠죠. 이 대표 측은 왜 1심에서는 안 물어보고 갑자기 항소심에서 아들도 아니고 남동생을 부르느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아, 절박해서 그럴까요? 구기자 취재로는 지금 민주당도 좀 움직일 조짐이 보이는데 1심 때는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때는 안 나섰습니다. 대표 개인 재판에 왜 당이 개입하느냐 논란도 있었고요. 이 대표도 원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정작 고민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소송 당사자만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받아줘야 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끼어들 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 대표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총력전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2월 딱 한 달뿐입니다. 2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재판을 하고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증인신문은 12일과 19일 단 2번으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게 가장 핵심적인 증인 1명만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재판 지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강한 만큼 짧고 굵게 2월 한 달 재판 승부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전까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 구치소 방문 조사 전망도 나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다음 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왔지만
검찰 조사에는 응할 걸로 보고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관할 위반 지적이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이 간다면 경호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 조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의견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요원인지 의원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두 글자는 자막을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요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특수부대원을 통상칭하는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계엄 직후 요원이라고 말했는데 야당의 유도 질문으로 의원으로 둔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인터뷰 전후 맥락을 보면 확실히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민주당은 헌재와 국민을 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면서 당시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군 지휘관들이 잘못 들었단 겁니다. 이 소식은 배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의원이 아니라 출동한 요원, 즉 병력을 빼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소추위원 측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발언을 왜곡했다며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현장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설 인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신이 금지돼 변호인이 대신 전한다면서 여러분의 곁을 못 지켜 죄송하다고요. 지지층 결집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곁을 살피고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공개한 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인데 윤 대통령 SNS에도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날 글에는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수를 통해 전하는 설날 인사란 부연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문서 수발신이 금지된 현 상황에 대한 항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을 우려해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단순한 명절 인사가 아닌 지지자들을 겨냥한 결집의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대통령 체포 이후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연장선이란 겁니다. 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뻔뻔한 옥중 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충안보 선후배 사이로 임기 내내 끈끈했던 두 사람,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엄호하며 깐부 사이를 과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바라봅니다. 김 전 장관,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계엄령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이라 부르며 직접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 모시기에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구령에 전공의 처단이 왜 들어갔는지 물어봤다고 유도성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이 맞장구도 쳤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만 증언하고 반대 신문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반대 신문에도 답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은 뒤에야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김 전 장관을 두고 전두환 정권 당시 장세동 전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쪽지가 전달된 걸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입법회의 국보위를 꿈꿨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난센스라고 반박하며 국보위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오른손을 크게 움직이며 야당 경고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나오는 비상입법기구는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본뜬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법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다만 김 전 장관이 민생입법이 방해받고 있다는 내 말을 듣고 긴급 재정명령을 위한 기구를 검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국회를 봉쇄했다는 지적에도 목소리에 힘을 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다음 달 4일 열리는 5차 변론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증언 과정에서 언성도 올라갔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무슨 놈의 체포냐고 맞받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3명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냐는 의혹에는 무슨 놈의 체포냐고 맞받았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특정인을 체포할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도 없고 예. 체포할 기구도 구성이 안 질문하겠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예. 그게 체포가 이루어집니까? 김 전 장관은 다만 특정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동정을 잘 살피라는 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 등 총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이 계엄날 국회에 경고하려고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측 신문이 마무리되자 헌법재판관들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첫 질문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국회를 봉쇄한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엄 목적이 뭐였는지도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한 목적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은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설 연휴가 곧 시작되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보수가 결집하자 진보도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설 민심을 잡으러 여야 지도부가 귀성객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역이 아닌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배웅했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 연휴 인사차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국민을 힘나게, 경제를 힘차게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차편을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새해 인사를 건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 장병에게 응원도 건넸습니다. 대병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당 지도부는 매년 명절 때 찾던 용산역 대신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호남선만 있는 용산역 대신 터미널을 찾아 호남선과 경부선 버스 플랫폼을 오가며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어깨띠를 맸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긴 한데 곧 다 정리되고 좋은 세상. 네, 믿겠습니다. 하던 거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예쁘세요. 파이팅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속버스 터미널 귀성 인사는 처음이라며 영남, 충청, 강원 등 전국 노선이 있는 곳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중도로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주자들도 많다. 친명만으로는 과반 지지 못 얻는다고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의 작심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 말고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자는 취지입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통합되는 민주당의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될 수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에 친명 색깔만으로는 과반 신뢰를 못 얻는다고 직언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비명 도움 없이는 집권이 쉽지 않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비명계 핵심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여권 잠룡들도 종일 분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쪽방촌을 찾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친한계 인사와 오찬을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전에 서울역 근처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행보의 일환입니다. 용기 창고 때문에 여기에서 지내실만 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이제 저 두 문제만 해결해드리면 오후에는 군복을 입고 경기도 해병대를 방문했습니다.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정말 실감이 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하얼빈을 관람하며 보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난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가, 그런 점들을 배우러 왔습니다.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렸던 친한계 진종호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왔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설 연휴 기간 교통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받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락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이란과는 종교적 열정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고 말하던 도중 김정은은 다르다며 불쑥 얘기를 꺼낸 겁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How's Kim Jong-un doing? 취임 첫날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만만치 않은 녀석으로 불렀지만 이번엔 광신도가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와 3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Now, whether North Korea is now close enough to having deliverable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the closer North Korea gets, the less interest they have even in meeting, let alone reaching an agreement. 하지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기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도 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가지고 핵 군축 협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질 것이고. 북한은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 소식을 단신으로만 보도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들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던 공약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취임 나흘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각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differing amounts. 트럼프는 연방준비위원회에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 하락도 강조했습니다. And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이 같은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날 S&P 500 지수가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을 향해서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고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에겐 중국을 압도하는 매우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관세라며 대중 적자 해소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이 이끄는 가상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 실천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한 외국 정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우리 돈 약 860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의 첫 통화인데 빈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مؤكدة رغبة المملكة في توسيع استثماراتها وعلاقاتها التجارية مع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في ال4 سنوات المقبلة بمبلغ 600 مليار دولار.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 번영을 위한 협력과 중동 지역의 안정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P통신은 미국산 무기와 방어 체계에 의존하는 사우디가 미국의 방산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o round it out to around 1 trillion. I think they'll do that because we've been very good to them. 미국 대통령은 보통 첫 외국 방문을 영국으로 하는 것이 관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처럼 이번에도 사우디를 처음 방문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 설 황금 연휴 2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항은 벌써부터 북새통입니다. 3시간 전에 도착해도 출국 수속이 빠듯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일은 연휴 중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조현진 기자가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몇 번을 돌아봐도 다른 주차장을 가봐도 빈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넘게 허비하고 나서야 겨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입니다. 여기에서 공항 출국장 카운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셔틀버스를 타고 도착한 터미널. 엘리베이터도 10,000원이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여기 출국장 카운터까지 17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출국장마다 승객들의 대기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을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전에 왔을 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게이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죠?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국 3시간 전에 와도 빠듯하다며 일찌감치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4시간 전쯤에 도착을 하려고 해서 더 빨리 출발했고요. 와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더 지연될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214만 1,000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항 측은 출국장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100명 넘게 추가 인력을 배치했지만 쏟아지는 인파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연휴 중 가장 많은 22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출국 대란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명절 준비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을 앞두고 기름값마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부터 귀성길이 시작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유소 가격표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대로 적혀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째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치솟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 1년 2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직장이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근처에 주유 가격은 한 1,800원 정도 하거든요. 퇴근하는 길에 지금 주유가 좀 저렴해가지고. 전국으로 넓혀도 오늘 평균 휘발유 값은 1,730원을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150원 넘게 비쌉니다. 설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은 울상입니다. 연휴니까 좀 장거리 운행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좀 오랜만에 좀 기름을 넣어야겠다 했었는데 그 기름값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좀 속상하다. 치솟은 환율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기름값이 오른 것은 국제 유가하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국제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독감이 여전히 유행입니다.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도 침방울이 1m까지 튄다는데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침 예절은 뭔지 홍란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색깔이 있는 음료를 머금고 4가지 방법으로 기침을 해봤습니다. 입을 가리지 않은 채 기침을 하니 침방울이 멀리 튑니다. 거리를 재보니 2m가 넘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많은 양의 침방울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 어떨까? 손에도 음료가 잔뜩 묻었고 1m까지 침방울이 튑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기침했을 때보다는 낫지만 침방울이 곳곳에 묻은 겁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기침 예절 옷소매로 입을 가려보겠습니다. 손으로 가렸을 때와 달리 옷소매 밖으로 거의 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재채기를 했더니 마스크에만 음료가 묻고 밖에는 거의 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온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고 팔꿈치 안쪽에 옷소매 안쪽에다가 입을 대고 기침 재채기를 하면 주변에 퍼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독감은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 연휴 이동과 모임이 많은 만큼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설 연휴를 위해서는 기침 예절뿐만 아니라 손 씻기와 적절한 환기가 필수적이라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쏙쏙 크는 아이들, 명절 때 입힐 한복은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게 되죠. 설빔 준비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파는 아동 한복들을 조사해봤더니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한복입니다. 빨간 저고리에 남색 치마, 한 벌 가격이 2만 원대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눈길이 가지만 성분을 조사해보니 유해 물질 범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아이들 한복인데요. 아이 목에 닿는 옷깃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에 오래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아토피를 비롯해 호흡곤란,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을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파는 어린이 한복과 장신구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위한 한복인데 그런 검출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기들을 입히기엔 좀 너무 걱정되고 조심스러워요. 수입업체나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던가 아니면 검사를 잘 해주던가.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설을 앞두고 한 재벌이 세뱃돈이 담긴 봉투를 뿌렸는데 인파가 몰리면서 4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돈으로 14,000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선 보안관 검문 중에 총이 발사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전 세계 사건 사고 소식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사람들 사이로 길 위에 쓰러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앰뷸런스가 연신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음력 설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한 갑부가 자신의 저택에서 세뱃돈과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약 14,000원의 돈과 2kg의 쌀을 받기 위해 수백 명이 갑자기 밀려드는 바람에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인파에 깔려 사망하고 최소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행사를 주최한 갑부는 사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이 신호를 위반한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와 얘기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총을 가진 사실을 알립니다. 신체 수색을 하며 총을 확인하던 보안관.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납니다. 실수로 발사된 총에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고 경찰관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운전자 측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A firearm and certainly a trained officer is aware that if you put your finger inside the trigger guard, there is an extremely significant risk. 보안관 사무소는 해당 보안관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정당 현수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 난립하고 있습니다. 비방 일색인 문구도 볼썽사나운데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 도로. 정당 현수막 끈을 절단기로 잘라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불법 게시 현수막입니다. 표기 시기간이 있는데 꼼수를 펴가지고 사인펜으로 지워가지고 날짜를 자꾸 늘려가지고 오래오래 걸어두는 게 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정당 현수막이 더 늘어나며 생긴 일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정작 필요한 정보를 넣지 않은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현행법상 게시자 연락처와 이주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사람 키보다 낮게 걸린 곳도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되는데 현수막이 막아가지고 신호를 잘 보지 못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놀러 왔을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좀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 현수막들은 민주당 박멸, 내란 숙의 파면 등 정당끼리 비방하는 내용이 대다수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과거나 지금이나 대통령 관저에는 바로 이게 있다고 합니다. 기관단총인데요. 이 대통령 체포 이전에 진입하는 공수처와 이 경찰을 저지하려고 총기를 이번에만 배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 총은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입니다. 자, 저 총인데 K1 기관단총, 관저 경호관들이 당시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총까지 들었냐 이런 논란이 나왔죠. 내전 우려도 커졌었고요. 근데 나중엔 이 민노총 막으려고 배치했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이 민노총이 10,000명의 체포조를 만들었다는 이 첩보에 배치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죠. 이 김성훈 차장도 당시에 총기 배치 일부 조정이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경호관은 근무할 때 늘 총기를 휴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 자, 근데 일반 근무 설 때도 이 기관단총까지 소지를 하나 보네요. 네, 이럴 땐 역대 정부엔 어땠는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죠. 기억나시나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든 모습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과잉 경호 논란이 나오자 청와대는 무기를 지니는 건 당연한 직무 수행이라면서 일축했었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경호를 위해서 기관단총을 사용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총 7명의 대통령을 경호했다는 김성훈 차장.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면 관저에 근무할 때도 총기는 당연히 소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요원 배틀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 측의 발언 두고 민주당에서는 때 아닌 패러디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스타트는요, 박주민 의원이 끌었습니다. 얼굴에 선글라스를 합성한 사진 올리면서 은평갑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고 요원도 있어요. 네, 한준호 최고위원,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면서 선글라스 낀 사진 올렸고요. 이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원을 이 요원증으로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패러디가 쏟아지더군요. 네, 누리꾼들이 이재명 대표가 올림픽 당시에 찍었던 사격 사진에 국회요원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국회의사당을 국회요원당 역으로 합성한 사진과 또 요원용 금배지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계몽령이라는 대통령 측 발언도 논란이에요. 네, 계몽령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깨어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국민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러다 계엄을 계임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은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흥묘백묘론을 비꼬았습니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설 인사가 왜 어려워요? 네, 설 연휴 때마다 하는 인사지만요. 올해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날선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저기 잘 다녀와. 질문 때문에 설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도 안 하는 쪽 모두 지도부를 반기지 않네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다 이런 프렘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야! 윤석열의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라고! 권성동! 한 대 맞으면 더 낫지 뭐.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국민의힘 해체하라면서 항의하자 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혼잣말로 욕설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논란도 됐는데요. 결국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 이 설민심 잡고 제대로 설 자리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왜구가 약탈해 간 불상,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 보살상이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100일 뒤엔 일본으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을 가린 천을 조심스레 벗겨내자 미소를 띤 얼굴이 드러납니다. 온 세상 중생에게 자비와 구원을 내려준다는 관세음 보살 좌상입니다. 강화유리로 제작된 장에 봉안되는 순간 스님과 신도들의 연불이 더 커집니다. 높이 50.55cm, 무게 38.6kg의 금동불상으로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378년 왜구가 약탈해 일본 대마도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절도범이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살상을 훔쳐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가 10년 넘게 소유권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석사는 반환 전에 불상을 잠시 봉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관음사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647년 만에 귀향이 성사된 겁니다. 대마도 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한일 오후 증진의 입장, 상생의 입장에서 열쇠를 찾고자 합니다. 불상은 석가탄신일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대중에게 공개된 뒤 일본 측에 반환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내일은 모처럼 숨쉬기 편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동해에서 서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풍 때문인데요. 먼지가 거의 흩어져서 청명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눈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 15cm 이상의 큰 눈이 올 텐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서쪽 내륙은 오전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울산 3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맑고 온화한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굳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 전국에 많은 눈이 오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설 당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짧아도 6일, 길면 9일이니까요. 참 계엄 사태 이후로 정치 스트레스 그동안 심했는데요. 마음 가벼워지는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 즐기시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